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외란에 관련된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조선을 전후기로 나누는 분기점이 된 사건이었었죠. 자, 이 시간에는 외란 이후 조선 후기의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외란 이후에 중국이라 하면은 명 다음에 어디가 나오나요? 청이 나오죠. 그래서 청과의 관계까지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67쪽입니다. 조선 후기 일본과의 관계에서 21번째 챕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을묘예변 기억나시죠? 명종대 1555년 을묘예변을 통해서 일본과 국교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종 다음에 선조가 나오죠. 선조 때 외란이 터집니다. 외란을 계기로 해서 양과의 관계는 아예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거죠. 극과 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외란 이후에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어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냐면은 도요토미 도요시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로 바뀝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막부 또는 에도 막부라고 되어 있죠. 그 에도 막부가 조선의 국교 재개를 요청을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 좀 잠깐 보겠습니다. 조선은 이제 국교 재개 조건을 다는 거죠. 그 조건으로서 일본에 국서를 보내라, 이제 공식 문서를 보내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법능적 압송이 있습니다. 법능적 할 때 능은 왕릉을 얘기합니다. 이 왕릉은 어디냐면은 선릉과 정릉이에요. 서울 강남구 소재에 있는 능입니다. 그래서 선릉과 정릉의 능이 이때 독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독을한 죄인을, 범인을 잡아와라, 갖다 바쳐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외란 때 그 포로들이 많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외란의 영향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포로 송환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일단 사명대사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서 일본과 국교 재개 합의를 하고요. 사명대사 유정이 돌아올 때 약 3,500여 명의 이 피란민들, 그러니까 납치민들이죠. 포로를 데리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조 다음에 외란 후에 광해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광해군대 1609년 광해군 즉위년에 국교가 재개가 되는 거죠. 이게 기후약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공식적으로 국교가 단절된 기간은 명종대 때죠. 명종대 1555년 을묘예변이었습니다. 전라도 일대에 들어와서 이제 난리를 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외란이 터지고 이제 광해군이 등장하는 거죠. 광해군대 1609년 기후약조예요. 공식 국교 단절된 기간은 약 반백년 정도, 한 50년 정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국교가 재개되죠. 하나 여러분들이 일본과의 관계, 우리가 조선의 대관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제한무역이었다. 광해군대 이후에만 제한무역이 아니라 시종일관 제한무역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라고 그랬습니다. 무역의 폭을 계속 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후약조 내용을 보시면은 바로 우측에 한번 보세요. 267쪽에 날개쪽에 보면 보충이 좀 되어 있습니다. 세견선 얼마, 세견선 20척, 세사미도 100석 줄입니다. 계속 줄여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 주의하시라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일본과의 대관계 폭은 계속 넓혀나갔다가 아니라 계속 줄여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문장에 유의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후약조에 의해서 이제 역시 제한무역에 의해서 국교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일본 내 막부에서의 수장, 장군, 요즘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바뀌면은 이러한 국제적으로 이 권위를 알리기 위해서 주변 국가의 우두머리 수장들도 초빙을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일본의 전후 12차례에 걸쳐서 파견했던 것이 바로 밑에 뭐예요?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한 번에 약 400~500명. 대중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도 4개월, 6개월, 10개월 이렇습니다. 경비는 일본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선진 문화의 전달과 또 전쟁 억지 역할을 하게 되는 통신사가 파견이 되는 것이죠. 자, 뒤에 268조로 가봐요. 이 통신사는 단순한 외교사절 기능을 뛰어넘습니다. 조선의 문화 전달, 그러니까 요즘에 한류가 되는 거죠. 한류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고요. 또 일본 내에서는 조선의 선진 문화가 건너가서 일본의 문화 발달에도 기여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을
약 4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비용, 약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일본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68쪽의 맨 위에 보시면은 일본의 재정 악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거죠. 문제점이냐 노출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는 너무 이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조금 통신사에 대한 접대 규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일본 내에서 국학운동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통신사가요, 일본에 건너가죠. 건너가면서 일본에 심각한 재정에 영향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18세기 때 일본에서는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조선의 문물을 그만 받아들이고 우리 걸 연구합시다라고 하는 뭐죠? 국학운동이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국학. 이 국학이라고 하는 거는 국어와 국사입니다. 일본의 국어와 국사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일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을 그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걸 연구하자라고 하는 뭔가요? 바로 국학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국학운동이 제도가 돼요. 자,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국학운동이 제기가 되면서 18세기 후반에 일본의 국수주의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 일본 서기를 새롭게 연구하는 국학운동이었다. 일본 서기는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삼국사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연구하면서 재정리함으로 해서 우리 꼭 조선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우리 문화 대단하다. 우리 것도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 서기를 연구하는 등의 뭐가 바로 국학운동이 전개가 됐다. 이 국학운동의 흐름 속에서 바로 통신사는 마지막 12차입니다. 12차 1811년이 됩니다. 1812년은 19세기죠. 순조 때가 됩니다만은 12차 통신사를 끝으로 해가지고 통신사는 중단이 돼요. 특히 마지막 통신사는 일본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대마도까지 가세요. 대마도에서 일을 보게 하고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일본 자체는 들어오지를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신사가 중단이 되면서 외란 이후 약 200년에 걸친 양국과의 관계는 또 단절이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19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이제 통신사가 중단이 됐잖아요. 그 19세기 중반에 가면은 일본 내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해방론이 나옵니다. 해방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다를 막아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해방론은 곧 바다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문화를 그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걸 연구하자라고 하는 국학운동보다 한 단계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아예 조선의 문화를 차단시켜버리자는 얘기입니다. 바다를 막는다는 얘기는 차단시킨다. 이거죠. 이게 해방론이죠. 이 해방론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정한론이에요. 정한론입니다. 이 정한론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한반도를 뭐 하자는 거예요? 정벌해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아니죠. 그런 자체가 아니라 아예 뭘 하자는 거예요? 얘네들 조선을 치자, 정벌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한론은 일본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 일본의 대표적인 정한론자가 누구냐면은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사람이에요. 복택유길이라는 사람인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계몽사상가입니다. 일본 내에서 계몽사상가고요. 정한론자예요. 그리고 일본의 그 가장 고가의 화폐가 1만엔이에요. 1만엔권인데 우리나라에 뭐 5만 원권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본의 1만엔은 환율이 아마 10만 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한화로 한 10만 원 정도 될 겁니다만은 그 1만엔권의 화폐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정한론을 주장했었던 후쿠자와 유기치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명문 게이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경웅대학인데요. 게이오 대학을 설립했던 일본의 계몽사상가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김옥균이라든가 박영효라든가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게이오 대학을 설립했던 후쿠자와 유기치, 이때 후쿠자와 유기치가 대표적인 정한론자였습니다. 참고로 이 후쿠자와 유기치는 갑신정변을 주동했던 박영효, 김옥균 있죠. 이런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고요.
또 일본에 갔던 우리나라 개화 승려 중에 이동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동인은 부산의 승려인데요. 그 이동인과 교유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한론이 바로 그 후쿠자오 유이치에서 단행이 주장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일본의 내부 사정으로 해서 이 정한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부 사정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은 1868년에 일본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명치유신, 이른바 메이지유신이 탄생됩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로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천황체제인 입헌 군주제 체제로 전환했던 정치 개혁이에요. 우리나라 갑신정변 이걸 모델로 했었던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치유신으로 인해서 정한론은 바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한론의 연장선상에서 나중에 1875년 운양호 사건, 1876년 강화도 조약, 일본의 조선 침략이 시작이 되는 거죠. 1894년에 청일전쟁, 일본이 승리하죠. 1904년 러일전쟁, 일본이 승리하죠. 1910년 한국 대한제국을 먹습니다. 한일 합방조약이죠. 한일 합병입니다. 1931년 만주사변, 일본이 경제공황을 타개해서 만주를 점령한 사건이에요. 1937년 중일전쟁, 중국을 점령합니다. 이겼죠, 일본이. 1941년 태평양전쟁, 이제 대륙을 먹었으니까, 동북아시아를 먹었으니까 이쪽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를 공격하면서 제2차 제전이 미국에 참전하는 계기가 돼요. 미국에 참전해서 1945년 8월 15일 폐망, 여기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의 정한론은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은 결국 그 이후의 과정들 보면은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아베 내각의 조선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꼭 이제 무력적인 그런 공격이라 보면 외교적인 도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독도 문제라든가 또는 일제강점기 때 한일 어떤 그 협의가 되지 않는 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문화재 다시 반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난제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일종의 도발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대외 침략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란 이후에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여기서는 정한론 부분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광해군의 그 전후 복구 작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광해군 선조 다음이 되겠습니다. 잠깐 좀 보죠. 일단 선조 때 외란이 터졌고요. 그죠? 외란의 결과 중국의 정세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명이 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후금이 성장합니다. 이게 중국의 정세입니다. 일본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로 정권이 바뀌고 중국은 왕조가 바뀌어요. 우리는 사회가 바뀝니다. 근세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근대 사회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선조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했나요? 광해군이 등장합니다. 광해군의 집권 여당은 북인이죠. 북인 중에서도 대북입니다. 광해군을 추대했던 세력들이 대북이고 그 다음에 영창대군을 추대했던 사람들이 소북이었죠. 원래는 영창대군이 왕위에 올라야 됩니다. 근데 대북파의 주장에서 광해군이 보위에 오르게 됐던 거죠. 한편 북인 정권이 추진했던 대외 정책은 광해군대 때 중립외교예요. 중립외교는 명과 어디에 대한 후금에 대한 양다리 걸친 외교입니다. 그럼 이거는 광해군대 북인의 그 중립외교는 잘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잘 하고 있는 거죠. 왜? 외란을 계기로 해서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바로 명이 지고, 그렇죠? 명이 지고 후금이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양다리 걸치는 중립외교는 현실적인 외교 정책으로 보는 거죠. 특히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강옥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옥립이를 명나라에다가 파병을 했습니다. 명에다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왜 보냈냐 그러면은
외란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누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바로 북쪽에서 후금입니다. 후금이 성장하면서 요동 있죠, 요동. 얘가 요하죠, 요하. 그래서 요하고요. 요하의 동쪽 요동입니다. 이 요동은 원래 중국 명나라 땅이에요. 명의 땅인데 중국 북방의 후금이 성장하면서 후금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란 이후에 명이 조선에 대해서 이 땅을 찾기 위해서 원병을 요청합니다. 이때 누굴 보냈냐 하면은 강홍립을 보내요. 보낼 때 광해군이 강홍립에게 밀지를 내립니다. 당부를 하죠. 혹시 가서 싸워서 조명연합군이 편성돼서 후금과 싸워서 지거든 후금에 투항해라 라고 하는 거죠. 왜? 광해군대 대정책은 이렇거든요. 후금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서 조명연합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동을 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부차에서 깨집니다. 이게 부차 전투거든요. 그럼 이제 강홍립이는 후금에 투항을 해버려요. 그리고 후금에 머물면서 북방의 정세를 광해군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대 때 대외 특파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강홍립입니다. 강홍립의 파병은, 명나라 파병은 광해군대 중립외교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립외교에 누가 반대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광해군대 북인이 집권 여당이었을 때, 야당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남인도 있었고요. 또 서인도 있었죠. 서인. 그리고 이제 북인, 남인 이렇게 갈라진 것은 어디서 나눈 거죠? 동인에서 갈라진 거죠. 북인이 다시 대북, 소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파가 광해군대 때, 소북은 영창대군을, 그리고 남인, 서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은 누구예요? 북인의 대북입니다. 야당은 이제 누구예요? 남인, 소북, 서인입니다. 그 중에 정통파 성리학자를 자처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 바로 서인입니다. 조나 양의 사상에 찌들고 찌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인의 입장에서는 이 중립외교가 눈에 거슬리는 거죠. 전화양이라고 하는 사상 아시죠? 화를 존중하고, 화는 명이죠. 후금은 오랑캐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죠. 그러니까 양이, 그래서 이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오랑캐하고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냐? 누구 얘기요? 서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인의 반발은 광해군대 때 중립외교에서 비롯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해군대 때의 실정도 있어요. 이 실정은 뭐냐면은 폐, 모, 살제입니다. 어머니를 폐시키고 형제를 죽였다는 거죠. 어머님은 계모입니다. 광해군의 계모는 누구냐면은 소부파가 주도했던 영창대군 있죠. 영창대군의 어머니였던 임목대비예요. 임목대비를 지금의 덕숭에다가 유폐시켜요. 그리고 이제 영창대군의 누나 정명공주도 있습니다. 정명공주도 같이 유폐시켜요. 그리고 형제라면 누구죠?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대군하고 광해군의 친형이 있습니다. 친형 이매군입니다. 그 이매군과 누구를? 영창대군을 죽인단 말이에요. 유교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적인 질서를 강조했던 역시 정통 성리학자를 자처했던 누군가요? 서인들의 반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광해군대 때에 1623년 뭐가 일어나죠? 인조 반정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인이 주도한 인조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이 축출이 되고 인조가 고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조 때 서인 주도하에서 남이 동참하는 정치가 행해집니다. 이때 집권 여당은 서인이에요. 서인과 남인은 서로 달라요. 남인은 동인에서 갈라진 세력이고, 그렇죠? 서인은 살인의 이조 전량리 문제로 동서로 나눌 때가 서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인은 스스로 독주를 견제하면서 누구를 끌어안냐면은 남인을 끌어안습니다. 우리가 분당 정치가 가장 잘 전개가 됐던 시기 그러면은 이때부터라. 인조 때부터 인조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효종, 현종입니다. 요 시기를 붕당 정치기. 그러니까 여기서 붕당 정치는 물론 선조 때부터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동인, 서인 나눠지면서. 그렇지만은 가장 긍정적인 측면에서 붕당 정치가 전개됐다라고 할 때는 언제냐면은 인조. 그다음에 누가 나오죠? 효종이 나오죠. 효종은 복림대군이에요. 즉 인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형이 소현세자죠.
그리고 암살이 됐고요. 효종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현종이 나와요. 현종까지 전부 누가 주도하나요? 정계는 서인 주도입니다. 여기에 누가 동참하는 형태냐 그러면은 남인이 동참하는 형태입니다. 서인 주도해서 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붕당 정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종까지예요. 그러니까 현종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 숙종이 나오죠. 숙종 이후부터는 이제 환국 정치로 가요. 그러니까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순한국에서 전국이 자꾸 뒤죽박죽되는 이런 상황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해군대 때는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광해군의 외란 이후에 전후 복구책들이 나와요. 뭐 양전 사업, 토지조사 사업이죠. 또는 뭐 양안을 다시 작성해서 은결을 색출해가지고 양안을 작성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양전 사업이에요. 또 개간, 간첩, 무기 또는 뭐 성곽 수리라든가 또는 문화면에서는 전주 사고를 토대로 해서 5대 사고로 재편한다거나 또 경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즉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대동법의 실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광해군대 때 뭔가요? 전후복구책이에요. 그중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동의보감도 광해군대 때 편찬이 됐었습니다. 자, 이에서 이제 광해군대 때까지의 개혁 정책을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중에 중립외교하고 실정, 여기에 이제 발달했던 인조반정 이후에 인조가 지겠습니다. 인조 때 집권 여당은 정통 성리학자를 자처했던 누구라고요? 서인입니다. 그럼 이 서인은 광해군대 때 중립외교를 뒤집어 놨죠. 뭘로 바뀌었냐 그러면은 친, 명, 배, 금 정책입니다. 명과 친선, 후금 배척이죠. 성리학의 명분론에서 보면 존화, 양이 이렇죠. 화를 존중하고 이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면 인조 때 서인의 친명배금은 잘하고 있는 대외 정책인가요? 아니죠.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선조 때 외란을 계기로 해서 이미 중국의 정세는 명이 지고 후금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런 상황에서 인조 때 서인의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거꾸로 돌리는 이러한 대외 정책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결국 발단이 돼서 두 차례에 걸친 뭐가 터져요? 호란이 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1차 뭔가요?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 이거는 국호가 후금이었을 때고요. 1627년입니다. 정묘호란의 결과 양국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체결되냐면은 형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636년에 국호를 뭘로 고쳐요? 청으로 고칩니다. 후금에서 청으로 고치고 조선의 형제 관계에서 뭐를?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 군신 관계 요구에 대해서 조선에서는 하자, 말자, 주하, 주전, 주하, 최명길, 주전, 싸우자, 김상원, 삼학사 등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립하다가 청의 침략을 받았어요. 이게 1636년에 뭔가요? 병자호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듬해 정축년에 정축화약을 통해서 결국 무릎을 꿇었죠. 삼전도 굴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군신관계가 맺어진 거죠. 이게 인조 때 잘못된 서인의 대외 정책이 결과 나타난 두 번에 걸친 호란에 해당이 된 사건이에요. 호란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과는 나중에 조금 보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인은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요즘에 하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총으로 권력을 잡으면 총으로 망한다고 그래요. 칼로 권력을 잡으면 칼로 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쿠데타로 권력을 잡으면 쿠데타로 망한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입니다. 그러면은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서인들은 역쿠데타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서인은 그런 역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3군영을 설치합니다. 이 3군영은 뭐냐면은 어영청, 총용청, 수호청이에요. 조선국의 5군영 중에 3개죠. 자, 5군영 그러면 선조 때 외란 도중에 훈련도감이 있죠. 그 다음에 3군영 있죠. 마지막 하나는 숙종래 때입니다. 현종 다음에 숙종래 때 궁궐, 왕궁 수비를 위한 금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국의 5군영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설치가 됐다는 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군영의 재정 기반과 군종 기반이 달랐다라는 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인조 때의 구체적인 정묘란과 병자호란의 내용들을 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란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다. 269쪽의 맨 밑에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모문용의 가도 주도 있습니다. 모문용 명나라 장수입니다. 가도라는 섬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평안도 철산군 가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여기서 명나라 군대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광해군 때부터 들어왔거든요. 요동을 빼앗긴 요동을 후금에게 빼앗긴 요동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 훈련하고 있었어. 이때 광해군요. 가도에 주도했던 모문용의 군대에게 군량도 제공하고 있고요. 후금하고도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후금의 입장에서는 이 가도에 주도해 있었던 명나라 모문용 부대가 거꾸로는 어때요? 눈에 가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1624년에 이괄의 난도 정묘란에 직접적인 영향이 돼요. 이괄의 난은 뭐냐면은 1623년에 인조반정이 터졌잖아요. 근데 1624년이 다음 해입니다. 이괄은 인조반정 때 사실 1등 공신이에요. 근데 인조반정 이후에 그의 아들, 그의 동생은 논공사에 빠져버리고요. 이괄은 2등 공신에 칭호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평안도로 좌천이 돼버려요. 불만이 많겠죠. 난을 일으켰어. 진압됐어. 근데 나머지 무리가 후금으로 도망을 갑니다. 후금으로 도망을 가서 조선에서의 인조반정의 부당함을 알려요. 후금에. 광해군대 때는 중리배교를 추진했는데 인조반정 이후에 인조 때 서인 집권하면서 친명 배금으로 됐다. 그래서 광해군이 다시 복위가 되면은 중리배교, 후금과의 너네들과의 관계가 다시 원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선의 침략을, 광해군을 위해서 조선의 침략을 종용하는 겁니다. 이괄의 난의 무리들이. 그래서 후금이 광해군을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이 쫓겨난 것을 보복하겠다. 그러니까 후금이 조선을 치겠다라고 1차 때 정묘란 때 들어온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광해군을 다시 복위시키겠다. 이런 명분을 내걸고 들어왔어요. 이게 1차 뭐예요? 정묘 호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 화살표 밑에 쪽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황해도 평산까지 내려온 부분이 있죠. 그게 정묘란이고요. 위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바로 병자호란 때의 침략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의주, 선천, 황해도 평산까지 내려옵니다. 평은 내려오죠. 뒤로 한번 갑시다. 근데 계속 내려오는데 이때 전쟁은 항상 퇴로를 확보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퇴로 쪽에서 길이 좀 막히는 겁니다. 270쪽에 맨 위에 한번 봅시다. 평안도 철산 용골 산성에서 정봉수, 의주에서 압록강하고 의주에서 이립. 자, 정봉수하고 이립은요 외란 때 의병장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호란 때 의병장입니다. 구분하시고요. 얘네들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철산이라든가 의주에서 후금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자칫 도간의 든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금은 조선과 화의를 맺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무슨 화의 관계냐면은 정묘약조에서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바로 왼쪽에 자료 좀 봅시다. 자, 정묘약조 해가지고요.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을 것, 명과 후금에 대해 조선은 중립을 지킬 것. 옛날에 광해군대와 같이 중간계시, 회령계시를 열 것. 계시, 공무역 장소. 요즘에 국가 간의 무역을 얘기합니다. 사무역과 공무역 할 때 공무역 장소를 얘기하죠. 또 맹약 후에 후금의 군대는 철수한다. 이 조약 이후에 철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후금의 조선은 조국을 바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 그래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후금은 계속 성장해요. 그다음에 국호를 10년 만에 청으로 고치고 조선의 군신관계에서 뭘로? 형제관계에서 뭘로?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조선에서는 나눠지는 거죠. 김상은의 주전파, 척화파죠. 그 다음에 최명길을 중심으로 했었던 주화파입니다. 둘 다 성리학자입니다. 근데 최명길은 양명학도 받아들이고 있었죠. 좀 탄력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싸우니 많이 하다가 결국은 청의 침략이 단행이 됐고, 왕실이 이미 강화도로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정묘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리 피난을 보내놓고 조정에서는 싸우냐 마냐 하고 있다가 청의 침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은 어디로 가요?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45일 정도. 그러니까 1636년 12월에서 다음해 1월까지거든요. 거기서 갇혀버리죠. 저항은 아닙니다. 굉장히 추웠다고 그래요. 갇힌 상태에서 식량 떨어져, 연료 떨어져, 그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물도 떨어지지. 그래서 결국은 1637년 정축년입니다. 1월 달에 삼전도로 나와서 무릎을 꿇죠. 이걸 삼전도 굴욕이라고 그래요. 300 국어두질이라고 있죠. 300 국어두라면은 300 큰 절 3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9번 조아린다는 겁니다. 순서는 3번 큰 절 1번 하고 3번 끄떡끄떡 합니다. 그 300 고도 할 때 그 고자는요. 한자 고자는요. 끄떡끄떡 할 고자예요. 두는 머리 두자죠. 또 큰 절 1번 하고 3번 또 그렇게 끄떡끄떡 하고 이렇게 해서 300 국어두지례라고 일합니다. 그래서 치욕적으로 오랑캐라고 배척했던 서인들이 치욕적으로 무릎을 꿇었죠.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에 걸친 호란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서인의 잘못된 대외 정책이 빚어진 결과예요. 그러면은 서인의 이 호란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서인이 져야죠. 근데 서인이 안 지고 서인은 효종제 때에 호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서인은 뭐를 전개했냐면은 청을 뭐하자? 치자. 북벌론을 전개합니다. 왜냐하면 호란의 책임의 화살이 막 날아드는 겁니다. 그 화살을 북벌, 청정벌론으로 돌리는 거죠. 이게 북벌론이요. 북벌, 청을 뭐 한다는 거죠? 정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서인의 북벌론은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남인은 무슨 북벌이냐? 말도 안 된다. 하지 말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인들은 호란의 책임을 일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북벌론을 전개합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했냐면은 어영청. 이 3군형 중에 어영청, 총융청, 소청이 있었죠. 어영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개를 했었어요. 북벌론의 사상적 기반은 서인들의 사상, 존, 화, 양, 이 사상에서 기인한다. 즉, 화를 존중하고 그리고 뭐한다? 이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거죠. 화이관이었습니다. 화이 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흑 아니면 백이다.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이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북벌론이 한참 전개가 되고 있었을 때에 나선 정벌이 이루어집니다. 나선은 시베리아 있죠. 이 시베리아를 음역하면 나선입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정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선 정벌은 2번에 걸쳐 변급, 신유에서 2차에 걸친 나선 정벌이 단행이 돼요. 뭐냐면은 이때 한참 러시아가 남진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니까 이미 군신 관계를 맺은 청과 조선이죠. 청이 조선에게 야 러시아 군대가 내려오는데 니네를 군대를 보내줘 막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보냈습니다. 많이 보낸 건 아닙니다. 150명 한 260명 보내요. 1차 2차에서. 근데 러시아의 남진을 어땠어요? 막아 안 됐어요. 이 나선 정벌입니다. 나선 정벌을 단행할 때 누구를 보냈냐면은 북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시켰던 누구죠? 어영청 부대를 보냅니다. 누가? 서인이. 그래서 서인은 어떻게 홍보를 하냐라고 하는 거죠. 야, 우리 북벌 준비 다 됐다. 러시아도 찾지 않냐. 이렇게 또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인은 호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나선 정벌을 청을 정벌하기 위해서 훈련시켜놨던 부대를 보내놓고 청을 도와준 꼴이 돼버리잖아요. 호도를 하는 거예요. 호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선 정벌은 북벌론의 간접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북벌론은 언제까지 진행했냐? 효종대 때 왕성하게 진행되다가 효종이 죽자 북벌론은 쇠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벌론은 끝을 보지는 못하는 거죠. 중단돼 버렸어요. 나중에 말이죠. 이 북벌론은 18세기 때 말이죠. 18세기 때 북벌론은 뭘로 바뀌냐면 북학론으로 변질이 돼요. 북벌, 청정벌입니다. 그러면 북학은 뭐냐? 북학은 청을 정벌하지 말고 청의 학문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북학론이에요. 그러면 북벌론의 사상적 기반은 조나양이죠. 북학론은 화와 이를 극과 극, 흑과 백으로 보는 논리가 화와 이는 일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화와 이를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의식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북벌이 북학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 북학이 나중에 실학에서 뭘로 간 줄 아시죠? 실학에서 중상실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상실학의 학파는 북학파라고 하죠. 이 북학은 이 북학입니다. 청의 문물이 괜찮으니까 다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만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중상실학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개화사삼 나갑니다. 우리나라 개화의 방향은 동도서기예요. 자, 정신문화는 동양의 것이다 두고 기술문화는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자는 겁니다. 어때요? 동도석이나 이 북학이나 똑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효종 복림대군은 형이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소현세자입니다. 호란 이후에 둘 다 끌려가요. 청에 끌려갑니다.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소현세자가 2달 만에 암살되고요. 둘째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해서 이러한 일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교재 여기가 지금 어느 부분이 되냐면은 그 270쪽에서요. 271쪽 맨 밑에 나선 정벌 있죠. 그렇죠? 그 나선 정벌 부분까지가 이제 272쪽까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고요. 아울러 다시 교재 268조는 가봐요. 광해군대에 전후복구해가지고 광해군 다음에 인조, 효종, 현종이 나옵니다. 인조, 효종, 현종은요. 여러분들 교재 257쪽에서 259쪽 내용은 붕당정치 부분에서요. 생략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대략적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붕당정치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뒤에 이 대목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요 얘기들이요. 아시겠죠? 그리고 259쪽에 보면 이제 현종대 때에 서인과 남인 집권할 때에 예학에서 비롯됐었던 2번에 걸친 예송 논쟁이 나옵니다. 이 예송 논쟁만 여기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학은 상장제례에 관련된 학문을 뭐라고 그래요? 예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예송하고요. 가빈의송. 자, 기예송은 1659년 누가 죽었을 때냐면은 효종이 죽었을 때요. 가빈의송은 1674년 효종의 부인 인선왕후입니다만은 효종의 피가 죽었을 때에 누구? 서인과 남인, 지금 서인 남인이죠. 서인과 남인의 예학에서 비롯되었었던 문제입니다. 즉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의 계모가 살아있었거든요. 효종의 계모 자의대비입니다. 성이 조씨예요. 그래서 조대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의대비에 대한 상복 입는 기간 문제입니다.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원래 왕실의 예약에서는요. 왕이 죽잖아요. 왕이 죽으면 3년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죽어서 3년상을 입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왕비가 죽잖아요. 그러면 1년상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효종이 죽었을 때 자위되면 몇 년상을 입어야 돼? 3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효종의 부인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 자위대비는 1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원래 예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예송 때 효종이 죽었을 때 서인은 1년설을 주장합니다. 남인은 3년설 주장을 해요. 자, 서인은 정통파 성리학자라고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칭 우리야말로 정통파 성리학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서인은 3년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한다면 이대로 지켜야지 이대로. 근데 왜 1년을 주장했느냐? 서인의 1년은 명분론입니다. 명분론. 성리학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편 남인의 3년설은 현실론적 입장에서 접근해서 3년을 주장합니다. 그럼 명분론 현실은 뭐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로부터 한 10여 년 후에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 다시 서인은 몇 년? 몇 년이 아니라 9달입니다. 9달만 입히자. 남인은 1년을 입히자. 이랬습니다. 여기서 서인의 9달설은 똑같이 명분론이고요. 그 다음에 남인의 1년설은 현실론적인 주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명분론 현실을 살펴봅시다. 기예송 때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의 계모 자의대비의 상복 문제를 놓고 바로 예송 논쟁이 났는데
이때는 당연히 3년을 입어야 되는데 왜 서인은 1년을 정했냐? 자, 효종은 장남이다, 처남이다. 처남이다. 형이 누구였어요? 소현세자입니다. 암살됐죠? 둘째예요. 둘째 장남도 아닌데 무슨 3년이냐? 1년만 입히자. 명분이죠, 명분. 남이는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현실론적 측면에서 3년 입히자 이 주장이죠. 한편 교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 서인 마찬가지입니다. 장남의 부인도 아닌데 무슨 1년이냐. 명분상 9달. A상 9달만 입히자라고 하는 거고요. 남이는 무슨 소리냐. 그래도 왕의 부인 아니냐. 그래서 현실론학과에서 1년을 주장하게 됐었어요. 그럼 여기서 1차 기해송 때는 누구의? 서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고요. 2차 때는 남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된 겁니다. 이게 예송 논쟁이에요. 한편 이 남인은 2차 가빈해송 이후에 청남파하고요. 청남파, 탁남파로 또 나눠집니다. 청남은 누구냐면은 이 서인 처벌 문제를 놓고 남인이 갈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인 처벌 문제를 놓고 강경파고요. 탁남파는 누구냐면은 서인 처벌 문제를 놓고 나타난 온건파 세력이에요. 그럼 누가 더 강했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얘네들이 더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또 대거 중용이 돼요. 같이 합작하는 정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붕당 정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현종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나요? 숙종이 나오죠. 숙종대 때 그 집권 여당은 누구겠어요? 2차 가빈해송에서 승리했던 누구요? 남인이죠. 근데 그 남인에서 서인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우리는 경신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경신환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선 후기의 이 정치사에서 이제 설명이 되겠죠. 다시 서인에서 또 남인으로 갑니다. 기사한국입니다. 또 남인에서 또 서인으로 갑니다. 이거를 갑술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은 정국이 급속도로 뒤죽박죽되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한다면 여야가 급속히 바뀌는 뭐 이런 정치를 뭘 한다? 환국이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조선 후기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서 현종 때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교재 259쪽 있죠. 아까 말씀드린 257쪽에서 259쪽까지의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같이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2쪽의 맨 밑에 조선 후기의 대관계에서 바로 청과 조선과 관계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국경 문제에서 백두산 정계비가 있습니다. 1712년 숙종대 때입니다. 이 백두산의 쪽은 이제 두만강 건너편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청나라 만주족의 어떤 성지로 지네들이 보호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후기에 농민들, 백성들이 이제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자꾸 월경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산삼도 캐고 사냥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청나라 만주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 사신을 보내서 국경선을 긋자. 그래서 청나라 목국등이하고 조선의 박건이 숙종대에 만나서 답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해서 그어놓자 해서 비석을 세워놓죠. 그게 백두산 정계비예요. 1712년입니다. 그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십시다. 오라총관 목국등, 봉지사변, 지차심시, 서희압록 동의토문, 고호 분수령상 늑석위기 이랬습니다. 자, 그 중에 서희압록 동의토문이라고 그랬죠. 서희는 서쪽으로는 뭐 한다는 거죠? 압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희압록입니다. 압록강을 한다, 서쪽으로는. 그 다음에 동의토문 이랬습니다.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한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지도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가 이제 백두산이란 말이에요. 백두산 경계에서 여기는 서쪽으로는 압록강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선과 청과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동쪽으로는 토문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토문은 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는 송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스타노보이 산맥이 있죠. 여기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디예요? 간도입니다. 동간도. 길림성의 지금에. 그 위쪽이 어디냐면은 북간도, 이거 서간도, 이거 동간도란 말이에요. 동간도 이꼴
간도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토문에 대한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토문을 청나라에서는 두만이라 하고 조선은 뭐라 하고 송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두만으로 해석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백선정립이 밑에 보면 1909년 간도 협약입니다. 이 간도 협약은 어디하고 협약이냐면은 청과 일본입니다. 청은 일본에게 안봉선 철도 부속권하고요. 푸순 단광 채울권을 줍니다. 안봉선 그러면은 압록강 하구 건너서 의주 건너서 안뚱입니다. 안뚱. 지금의 단둥이죠. 안뚱이 안자입니다. 그 다음에 심양, 지금의 봉천이죠. 지금의 심양입니다. 안뚱과 봉천, 안봉선 철도 부속권. 그 다음에 여기가 요하였죠. 요하 중간에 오른쪽, 여기가 푸순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푸순 단광체육권을 준 대가로 일본은 청에게 간도협약 내용입니다. 토문을 뭘로 해석했어요? 두만으로 해석해 줍니다. 일본이 왜 자의적으로 조선의 대외 문제에 관여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통해서 조선의 외교권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자기네들은 이거 합법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을사늑약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도협약을 통해서 일본과 청이 양국 간의 쌍방 간의 이권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어디가 간도는 한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선정계비에 토문에 대한 해석 이하를 놓고 한 말 어디 기속 문제가 나왔느냐라고 하면 어디다 바로 간도다라고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후기 대관계는 그 간도협약의 내용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이후의 내용들 정리하기로 하고요. 조선후기의 청과 일본과의 관계를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